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로 조금 전 끝난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아베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죠. 트윗에선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전격 회동 사실을 좀 알리면서 아주 매력적이고 회담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8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남북 간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논의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담을 8일 앞두고 있는 지금 준비 상황과 남은 논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계신 김명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종전 논의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냈어요. 네, 남북 간의 종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적인 일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네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꺼낸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전선언의 중요한 네? 주체가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북한, 미국, 중국입니다만 한국 역시 이제 실질적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1950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종전선언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더 곁들여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해준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과 네네. 중국의 담보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그동안의 정전체제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 단계로 휴전체제,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선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적으로 해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평화체제로 가면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함께 하는 주체가 중국,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선언적 측면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또 1950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종전선언을 우선 선언적 의미로 해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의 큰 틀에서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또 그 부분이
공동 성명이나 또는 공동 선언을 통해서 네. 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종전선언 이거를 그 남한 측과 할 게 아니고 그 미국 측에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미국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전체제, 정전협상의 당사자들이 실제 사인을 한 당사자들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수뇌부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종전선언의 주체도 역시 중국과 미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선 남북 최고 지도자가 종전선언의 큰 틀에서의 선언을 해내고 네. 그것을 갖고 중국과 미국이 거기에 동의하는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이 부분은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해야 되는데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은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확하게 같이 해야 되는 그 부분은 평화협정 체제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네. 이 정도면은 준비는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상당 부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미 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든 현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지금 CIA 국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한 평양을 방문을 했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많은 부분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준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매우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폼페이오 CIA 네네. 국장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네, 국무장관 지명자. 이 평양에 갈 때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서 갔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네, 북한의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이쪽 네네. 라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네네. 이 같은 북미 간의 접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요,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게 보입니다만, 네. 실제 물밑을 보면은 엄청난 지금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의 영내 국가들이 지금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그 일단의 모습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평양 방문이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당시에 이제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만 네. 그때 가고 나서 지금 18년 만에 미국의 외교 총사령탑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외교안보 총사령탑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할 만한 사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네네. 오히려 한편으로 좀 이거 뭐 정말 이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불안감도 네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잘 조율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짧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2년 동안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이 기간 정도 안에 대체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현재 상태로 가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거기에서 이제 시한을 좀 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들을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뭐 독특한 화법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에 이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인 성공이 되도록 뭐든지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편 또 그 뒤에 붙인 말이 만남의 결실이 없으면 회담 장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트럼프의 이 같은 화법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화법의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제 그동안 부동산 업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진면목이 보이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압박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본다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 대화. 아마 미국 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매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 자체가 자신의 최대의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께서 보시기에 한반도의 지금 상황 이게 근현대사에 어떤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지금 1년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길잡이 역할 또는 중매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1년의 그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의 각종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마 한국전쟁 외에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그러게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길잡이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단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계나 이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 이게 또 슬로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이 함께하는 정상회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전문가들 또는 언론 뭐 이런 쪽에서도 현재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더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시진핑 주석도 이제 곧바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6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역시 중국도 지금 이제 비상등 켜고 지금 큰 길가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회담의 어떤 그런 꽃이 만개하는 그 계절이 한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네. 그것에서 한 일정 정도의 정리가 되면은 한반도 상황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계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연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출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의대방로 대방역에서 원효대교 남단 쪽으로 아직 더디고요. 마포로는 광화문 가는 길,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 로터리까지 쭉 밀리고 마포대교 방향으로도 아현 삼거리에서 공덕 로터리까지 쭉 정체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쭉 밀려 있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으로 더딥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봅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연한 걸까요? 이 경협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 경제협력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 주요 의제로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종전선언하겠다, 그것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냐라는 기대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대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요. 테마주는 항상 모든 시기에 따라서 주제만 달라질 뿐 테마주는 기승을 부립니다. 네.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해서 나도 통일 테마주, 남북 테마주, 남북 화해 테마주다라고 다 손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3배 오른 종목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지금은 시기상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 앞으로 북미 간의 얘기가 잘 되면 대북 제재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성공단 입주했던 종목들, 대북 송전 사업, 건설주들, 그리고 지금 저성장 속에서 그 내수주들, 소비재 관련, 유통 관련들이 상당히 이제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으니까 부침을 겪잖아요. 네. 아직 북한 관련해서 좀 뭔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통해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테마주는 한방입니다. 뭐 아니면 도죠. 대부분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끝은 항상 급락으로 대부분 끝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이 증권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 자꾸 이제 그림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몰아가기도 하고 하는 대부분 작전 세력들이죠. 시뮬레이션 게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대부분 이제 작전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개미들은 추격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얼마 전까지 테마주는 가상화폐 테마주가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남북 경협주 테마주가 생기고 있는 거죠. 한진그룹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왜 떨어졌느냐 굳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네, 벼락 맞은 거죠. 네. 네. 그 광고 대행사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 관련 한진그룹 관련 주식들도 이제 물벼락을 지금 맞고 있는 건데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그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에 한진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한 3, 4일간에 있었던 일이죠. 사거래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한항공 주가는 6% 이상 떨어졌고요. 한진칼도 3%, 4%, 진에어도 네.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총이 더 많았다면 몇 조 단위였겠죠. 시총 자체가 한진그룹 관련 주식 삼성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3천억 원이니까 하도 우리 조 단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이 떨어진 것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조현민 전무의 이 갑질 때문이냐. 최근에 그 리비아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제유가의 어떤 리스크,
이것도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고요. 과거에 이제 언니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해양 때는 거의 한두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저유가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유가와 동생의 갑질 그리고 언니의 땅콩해양과 저유가는 그래도 네. 한두 달 만에 회복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오너 리스크 자체가 지금 있거든요. 왜냐? 커지고 있죠. 마일리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요. 명품 배달 관련해서 관세청이 또 뭐 관세 포탈도 조사하겠다고 하고요. 네. 경찰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그 땅콩해양 때는 조현아 부사장의 진짜 땅콩해양 하나만 집중해서 예를 했으니 이번엔 지금 뭐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좀 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로도 이제 불똥이 띄었어요. 뭐 맞습니다. 당연히 튀어야 될 불똥이 아닐까 싶은데 조현민 전무를 봐준 건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내부 감사에 착수했죠. 조 에밀리 리. 네. 과연 딱 봐도 사실 이게 완전히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어도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것이고 한번 의심만 했더라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몰랐다면 봐주기하고 눈 감아주기 한 거죠. 아니, 몰랐다면 정말 문제인 거죠. 국토부의 네, 그렇죠.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그 정도라면 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경위를 이렇게 몰라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이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 내부 경위를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하면 이 뭐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되겠죠. 감사가 제대로 될까요? 뭐 아마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뭐 분노가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시간을 끌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뭐 밝히지 않고 이게 덮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또 국토교통부 전체에 대해서 불똥으로 더 사실은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진에어한테도 있어요. 진에어가 주식회사인데 자기들이 엄연히 말하자면 등기이사로 할 수 없는 이사를 등기이사로 해놓고 그거를 무려 6년 동안 그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책임은 맞습니다. 이사회 특히 대부분 사회이사들이 근데 대부분 흔히 비판하잖아요. 거수기. 그리고 대부분 오너들이 사회이사를 뭐 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한국적인 어떤 주식회사의 어떤 특성, 상장사들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도 그런 사회이사들도 책임을 좀 뭐 책임이 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겠죠. 네.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면 당연히 그 저지를 했겠지만 그러면 또 사회이사로 누가 하겠느냐? 지명되지 뭐 나온 그 인사가 되지 않는 그런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이사 할 사람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무만을 그냥 한 건 아니지만 이 조현민 전무 때문에 이런 전무 같은 사람을 항공사 경영에서 손떼기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됐다죠? 발의가 된 겁니다. 통과되려면 항상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슈만 있으면 항상 법 발의는 엄청 빨리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법 통과는 요원하고요. 항상 이렇게 그 병목 상태죠. 병목 상인 법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이거 조현민 이 자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을 보면 항공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임원을 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리고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임원 선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걸 훨씬 강화한 거죠. 벌금형 이상이고 집행이 종료돼도 5년간.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조현민 전무가 이번에 뭐 어떤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처벌받는 5년간 뭐 못 받는 거겠죠. 종료일 불로부터. 네. 이게 다른 법과 어떤 형평성이 있냐. 오히려 너무 과잉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국민적 분노가 있으니까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요. 실제 통과될지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워싱턴으로 가네요? 맞습니다. 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주권을 지키러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날 것 같고요. G20 네. 그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거든요. 여기에 가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하고 환율 이제 검토 대상국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환율 그 시장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샅샅이 보고하라는 미국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공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이걸 어느 주기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느냐를 두고 지금 미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약간 좀 설득시키는 상황 과정을 할 것 같고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그 한미 FTA 개정 협상 이 문제잖아요. 최종 세명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그 통상 압력 압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만년 적자였던 자동차 보험이 보험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1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원래 손해보험사들에게 모객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손해를 보고 다른 보험으로 좀 이익을 보는 형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 모집 수단이 있던 거죠.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무방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다른 보험으로 이제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떤 그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했는데 16년간 2001년 이후에 한 번도 전체 보험업체들의 흑자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했을 때 영업손실이 항상 더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16년 만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로 영업이익을 왔다는 거죠. 이유는 인터넷 자동차 보험 비중이 커지면서 어떤 그 판매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그 범퍼를 무작정 교체할 수 없게 됐어요. 주로 이제 좀 바꾸거나 이런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조그만 그 접촉사고가 있어도 보험 할증이 안 되면 그 정비소에서 차제 바꿔라 이번 험것 이런 것들 다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자동차 업체는 그거 가지고 가서 나중에 또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자동차 업체에서 맞습니다. 좀 거래가 되고 있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서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던 4.19 민주혁명 58주년을 맞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향한 그 수많은 시민들의 뜻이 모여 역사에 기록된 4.19 혁명의 정신과 의미 되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새 아침에 이 전속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4.19 혁명 얘기하자면 3.15 부정선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는 이승만 정권 전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4.19가 3.1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두 개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 아닙니까? 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른바 불의의 한거한 이 정신이 이제 우리 헌법 정신의 요체 중 하나, 이렇게 헌법에는 명기를 하고 있죠. 이승만 정권은 사실 4.19와 관련해서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 이게 이제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또 거론되어 왔지만. 네. 사실 장기 집권 이전에 그 집권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이 노정했던 부패, 무엇보다도 폭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불만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돌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계속해서 발췌 개헌이니 사서업 개헌이니 이런 이제 개헌을 통해서 계속 국민적 불만을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항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정권 초기에 48년부터 50년 사이에요. 뭐 집권 초기니까 당장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었고요. 바로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로 또 한 5년간 정도는 전후에 부역자 색출, 처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온갖 불의, 불법, 비리, 폭행 이런 것들이 그냥 큰 문제 아닌 것으로 넘어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중의 불만을 계속 고조시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스스로도 이제 그 정상적인 절차로는 계속 재선되기 어렵다는 걸 알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워낙 좀 고령이었어요. 네. 80이 훨씬 넘은 이제 나이였고 또 60년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후계자로 지목된 이기붕 씨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세간에는 이제 이승만, 이기붕이 다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60년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승만, 이기붕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를 쓰고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한 이유가 뭐냐.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이 비상시국을 맞아서 정권을 승계할 그럴 야심, 욕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감이 굉장히 거셌었죠. 일단 한국전쟁 직후부터 이제 60년이니까 네. 53년에 일단 휴전협정이 체결됐고요. 이제 그게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바로 8일 남았죠. 4월 27일 날 이제 그 종전선언을 할까. 이제 이게 좀 종전선언은 사실 남북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일단 남북한이 하고 합의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북미 간에 할 수 있는 이제 하겠다. 이제 아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가 가는데 내 앞에 좀 꽃길 좀 깔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먼저 좀. 그런데 이제 이 4.19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로 가보면 60년 바로 이제 4.19가 일어나기 한 두어 달 전인가요? 국민들은 그 이승만 정권의 그 3.15 부정선거를 좀 애견하고 있었다고 좀 봐야 할까요? 그 대구 지역이었잖아요. 야당 후보 유세 참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강제 등교 조치를 이제 내렸나요? 아니면 강제 휴교 조치를 내렸나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증언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예천 군수를 했던 분이 당시 최연소 군수로 이제 발령을 받아 내려갔는데 예천 군수요? 예, 경북 예천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확히 자기 증언을 남기셨어요. 최인규 내무장관이 찍어서 3.15 선거를 대비한 이제 선거 기법을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뭐 대리 투표, 그 다음에 이제 뭐 뭉치 투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법들을 다 개발을 했대요. 네.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안 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15 선거 이전부터 이번 선거는 뭐 그 대대적인 부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뭐 되게 알았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막상 3.15 부정선거 당일날 온갖 부정 사례들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뭐 이미 투표로 갔더니 누가 와서 투표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니까 마산에서부터 이제 시위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실 선거를 앞두고 그 뭐 야당 후보가 유세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휴일이었었는데 학교 나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는 건 누구나 알았었는데 일단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마산에서 먼저 일어났었던 거죠. 네, 그렇죠. 마산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그 3.15 의회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16세 그 김주열 학생의 그 눈에 그 최루탄이 박힌 채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된 거죠. 3월 15일 날 이제 마산고등학교 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이제 4월 10일에야 그러니까 거의 뭐 25일 정도 지났어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무기는 해방 직후에 미군이 이제 그 폭동 진압용으로 일부 가져온 게 있었고 국내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경찰에서 미리 최루탄을 수입을 했어요. 네. 이미 그렇게 될 걸 예상하고 최루탄을 수입을 하고 발사 연습, 발사 훈련을 시켰는데 이 발사 훈련이 이게 정확치 않았던 건지 좀 무자비하게 이제 그 직격 발사를 해서 이게 눈에 박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네. 자, 이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그 폭력과 고문, 앞서 이제 그 폭력성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꽤 심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해방 직후부터 이제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이제 서북청년단,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재조직했던 대한청년단,
이런 단체들로 청년단체들을 조직했는데 사실은 이게 청년단체라기보다는 폭력배 조직이었죠.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정재, 정치깡패 이정재를 비롯해서 뭐 이마수라든가 뭐 유지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깡패로서 정치적인 반대 또는 정치적인 비판이 있을 때에는 바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김주열 사망에 대한 항의 시위로 4월 18일 고려대에서는 이제 4.19가 아니라 4.18을 기념하죠. 4월 18일 먼저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 시위를 역시 깡패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러게요. 뭐 못이 박힌 강목, 그다음 쇠파이프 이런 것들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게 이제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승만 정권 퇴진 시위가 일어났고 당국이 이제 그 무력 진압을 펼치면서 일명 그 피해 화율이 이제 됐나요? 무력 진압이라고 부르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살인 진압이죠. 이제 그 시위대가 경무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광화문까지 이제 진출했을 때 직접 이제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탄 사격을 해서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이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이제 참사가 벌어졌었죠. 그걸 피해 화요일이라고 이제 당시엔 불렀었고요. 네, 그랬군요. 마침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야하면서 그 국민들의 그 승리로 그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4.19 혁명을 떠올리면 지난 그 촛불 혁명이 생각난다.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사실은요. 촛불 혁명을 떠올리면 4.19 혁명의 뿌리가 닿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네. 기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네. 독립한 이제 이른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이제 국가들에서 뭐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오히려 일반적인 일이었었고요. 뭐 그에 대한 저항도 이제 항상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4.19를 끝까지 진압하지 않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한 것에서는 뭐 인정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본인이 고령이었고 이제 사태 파악이 좀 명민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특히 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이제 형식을 취했죠. 근데 본인이 하야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뭐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경무대에 그냥 눌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도 청와대에 며칠 물러 있었던 것처럼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보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예. 역사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장면들은 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 오늘 너무 시간들이 좀 빨리 가가지고, 그리고 또 좀 일들이 좀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자 전우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그 방송사 사정으로 라디오 청취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앱 S로는 그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러엄 링컨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피나는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